속이 검은 중국의 백조 항구를 버리고 에티오피아가 한국에 SOS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홍해 전체를 뒤엎은 충격적 결단에 한국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에 SOS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해양물류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칼렙 아세파라고 해요. 제 손에는 작은 빨간 버튼이 하나 들려 있어요. 이 버튼은 중국이 건설한 항구를 파괴할 수 있어요. 아세파 장관님, 긴급 회의를 위해 국제 대표단들이 도착했다고 문 앞에서 저의 비서가 알려주었어요. 중국 항구가 단순히 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이후로 말이에요. 항구의 컴퓨터들은 단순히 배들을 추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정부의 모든 통신을 비밀리에 복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코 식민지가 된 적이 없다고, 이탈리아인들을 물리쳤다고, 모든 아프리카가 유럽 열강들 사이에 분할될 때도 독립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세대가 조상들이 그토록 열심히 싸워서 지킨 것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똑똑한 항만 엔지니어 리사 바우만이 있었어요. 중국 경제 고문인 리 차이밍은 비싼 정장을 입고 경직되게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리사의 발견으로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단순한 통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녀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박세훈은 한국의 항만 외교단을 이끌고 있어요. 수천 마일 떨어진 한국이 왜 에티오피아가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 걸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항구가 단순히 무역의 관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통제를 위한 뒷문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아세파 장관님, 이것들은 심각한 비난이라고. 중국은 에티오피아 인프라에 수십억을 투자했다고. 우리는 파트너이지 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리사 바우만이 작은 USB 드라이브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에는 항구의 인터넷 연결을 통과하는 모든 이메일, 모든 전화통화, 모든 정부 문서가 베이징의 서버에 복사되었다는 증거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프랑스 부두 노동자인 장 바티스트 로랑이 심한 억양의 영어로 말했어요. 외국 세력이 항구를 통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다고 했어요. 아세파 장관님, 한국은 더 큰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채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작은 나라들도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존 밀러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열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 토마스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에서 싸웠다고.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분단되고 파괴되었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 항구를 파괴할 여유가 있는지가 아니라 파괴하지 않을 여유가 있는지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사 바우만을 따라 중국이 건설한 항구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리사가 항구의 지하 컴퓨터 센터로 내려가면서 따라오되 조용히 하라고 속삭였어요. 바로 정보, 아주 많은 정보를 말이에요. 일본 통역사인 나카야마 유리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그것은 항구가 공식적으로 완공된 후에 비밀리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외교관인 박세훈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물어봤어요. 리사가 이것은 에티오피아의 인터넷을 통해 흐르는 모든 데이터의 완전한 복사본이라고 설명했어요. 모든 정부 이메일, 모든 전화통화, 모든 문자 메시지,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이 중국의 서버에 복사되고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매일 여러분의 일기를 읽고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사본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어요. 이것은 알제리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같다고 했어요. 프랑스인들이 도로와 항구를 건설했지만 그것들을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가족은 그런 종류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왔는데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스파이 활동이 아니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런 종류의 접근 권한이 있으면 중국이 원할 때마다 에티오피아의 전체 통신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부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나카야마 유리가 평소보다 조용했는데 이제 입을 열었어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일본 외무성에서 일한다고 밝혔어요. 3년 동안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의 중국 항구 프로젝트들을 지켜봐왔다고 했어요. 여기서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유리가 계속해서 일본도 한국과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더 심각해진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보라고 했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빨간 점들이 있는 아프리카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 점 하나하나가 같은 숨겨진 감시 시스템을 가진 중국 건설 항구라고 설명했어요. 모로코에서 모잠비크까지,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까지 중국은 단순히 항구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 전체의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어요. 리사가 잠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이 시스템이 2년 동안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박세훈이 휴대폰을 꺼내서 부산에 있는 한국의 가장 바쁜 항구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항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매일 여러 나라의 배들이 여기에 정박한다고 정보는 자유롭게 흐르지만 한국 법과 한국 주권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늘 하시던 말씀과 정확히 같다고 했어요. 1950년대에 한국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한국 사람들은 외부 세력에 의해 통제받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자신의 노동자들이 왜 중국인 감독관들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들을 아는 것 같은지 물어봤다고 했어요. 안전한 일본 외교용 전화기였어요. 3개월 동안 모든 것을 문서화해왔다고 했어요. 에티오피아가 이 감시 시스템에 대해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리사가 강화유리 뒤에 있는 중앙 서버실을 가리켰어요. 이 모든 장비들이 저주 서버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어요. 박세훈이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불행한 사고 후에 에티오피아가 새로운 항구가 필요하다면 한국에는 자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항구 건설에 특화된 회사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존 밀러가 문제는 에티오피아가 70년 전 한국이 했던 것과 같은 용감한 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라고 했어요. 영구적인 자유를 위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에티오피아를 디지털 식민지화에서 해방시키거나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위기를 만들 계획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것은 제 나라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사용하지 않을 여유가 있는지예요. 3일 후 저는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의 비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오래된 건물의 이 방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감시 시스템이 우리 대화를 듣지 못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었어요. 에티오피아가 행동해야 하고 그것도 곧 행동해야 해요. 박세훈이 두꺼운 서류 폴더를 들고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아세파 장관님이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대한민국의 공식 제안서를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그가 폴더를 열어 자세한 공학 설계도들을 보여줬어요. 그가 이것들은 에티오피아와 한국이 파트너십으로 건설할 새로운 항구시설의 청사진이라고 설명했어요. 중국 항구와는 달리 이것은 전적으로 에티오피아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겠지만 모든 컴퓨터, 모든 케이블, 모든 보안 시스템은 에티오피아 인력이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독일 엔지니어인 리사 바우만이 설계도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이것은 인상적이라고 설계가 실제로 중국 항구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어요. 청사진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모든 데이터 시스템이 격리되어 있다고 외부 당사자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통신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장 바티스트 로랑은 회의적인 것 같았어요. 이것은 훌륭하게 들리지만 한국이 단순히 중국을 대신해서 통제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길 강대국들이 도움을 제공할 때는
항상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라고 하셨다고 전했어요. 정말 현명한 할아버지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강하고 독립적인 에티오피아라고 설명했어요. 정부를 통제하거나 국민들을 감시하고 싶지 않다고 에티오피아의 커피를 사고 한국의 기술을 팔면서 국제협력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일본 외교관인 나카야마 유리가 조용히 통역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 말을 했어요. 일본이 한국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항구 보안 시스템을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하고 에티오피아 사이버 보안 인력 훈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무역 파트너는 통제받는 파트너가 아니라 자유로운 파트너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존 밀러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여기에 듣기를 원할 만한 내용을 적어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통제를 받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필요할 때 미군을 환영했지만 미국이 한국을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강해질 수 있었다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독립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어요. 단순히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에티오피아의 경제가 그 해운 항로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 정부 통신을 감시하도록 놔둘 수도 없고요. 리사가 노트북을 꺼내서 자세한 기술 도표를 보여줬어요. 몇 주 동안 항구의 시스템들을 연구해왔다고 기본적인 항구 운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감시, 장비를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킬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정확한 타이밍과 부두 노동자들의 완전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리사가 감시 시스템은 백업 전원 공급 장치와 여러 중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 달에 2번 있는 유지 보수 중단 동안에는 전체 시스템이 단일 서버에 의존하는 15분의 창구가 있다고 했어요. 유지 보수 중에 그 서버가 치명적인 고장을 겪는다면 유리가 감시 장비는 영구적으로 파괴되겠지만 크레인 적재 시스템, 항법 장비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마저 말했어요. 물론 중국은 그런 사고에 대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유리가 그래서 국제적 지원이 중요해진다고 말했어요.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이 모두 아프리카 항구들에서의 중국 감시 활동에 대해 우려해왔다고 했어요. 에티오피아가 중국 시스템들과 기술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많은 나라들이 매우 빠르게 대안적인 무역 관계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장 바티스트가 일어났어요. 자신의 부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장에서 죄수처럼 느껴왔다고 중국인 감독관들이 언제 자신들의 대화를 듣거나 활동을 보고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에티오피아 노동자들과 에티오피아 주권을 존중하는 항구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감시 장비를 파괴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앞으로 50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길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박세훈이 정확히 그렇다고 말했어요. 70년 전에 한국이 비슷한 선택에 직면했다고 조건이 붙은 도움을 받아들이거나 독립을 보존하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독립을 선택했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할 거라면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유지보수 중단이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준비할 시간이 6일 남았다고 말했어요. 유리가 안전한 외교용 전화기를 꺼냈어요. 도쿄와 서울에 알려야 한다고 이런 종류의 작전은 공식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에티오피아의 결정이 전체 대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어요. 디지털 식민지화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예를 따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제 에티오피아를 외국의 통제에서 해방시키거나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정치를 재편할 수 있는 국제적 위기를 만들 계획에 전념하고 있어요. 내일 저는 제가 에티오피아를 위해 그 대가를 치를 만큼 용감한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사무실에 서서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 에티오피아의 선택을 상징하게 된 작은 빨간 버튼을 들고 있었어요. 정확히 오전 10시 30분에 리사 바우만의 목소리가 제 보안 무전기를 통해 지직거리며 들려왔어요.
칼렙 유지보수 중단이 시작되었다고 15분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어요. 항구 아래에서는 장 바티스트 로랑이 자신의 부두 노동자들과 조율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설 전체의 주요 지점들의 자리를 잡고 곧 일어날 기술적 어려움에 중국인 감독관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할 준비를 마쳤어요. 장 바티스트가 모든 노동자들이 위치해 있다고 보고했어요. 중국인 기술진들은 평소처럼 유지보수 회의 중이라고 너무 늦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항구의 컴퓨터 센터에서는 리사가 나카야마 유리와 함께 정신없이 작업하고 있었어요. 백업 시스템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정교하다고 리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유리에게 자신이 주 서버를 처리하는 동안 보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유리가 이미 작업 중이라고 답했어요. 일본 정보기관이 3년 동안 중국 감시 시스템을 연구해왔다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타겟으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동맹국 정부들이 대기 중이라고 보고했어요. 에티오피아가 중국 시스템들과의 기술적 어려움을 발표하는 순간 즉각적인 대안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어요. 존 밀러는 항구에 있는 자신의 화물선 위에서 항구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될 경우 통신 중개점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0시 35분에 리사가 보고했어요. 주 감시 서버가 격리되었다고 데이터 삭제 순서를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10시 37분에 유리가 확인했어요. 보조 시스템들이 손상되었다고 중국의 원격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했어요. 10시 40분에 장 바티스트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중국인 감독관들이 패닉 상태라고 그들의 컴퓨터가 완전히 죽었다고 말했어요. 10시 42분에 리사의 목소리가 승리에 찬 채로 들려왔어요. 끝났다고 모든 감시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었다고 말했어요. 중국이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숨겨진 접근 지점들을 복원할 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그 순간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항구를 가로질러 메아리치는 깊고 우르릉거리는 쿵 소리였어요. 전체 항구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가장 민감한 감시 장비를 보관하고 있던 중앙 서버 건물만 파괴한 거였어요.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 10시 45분에 지부티 항구에서 여러 컴퓨터 서버를 파괴한 기술적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말했어요. 에티오피아 조사관들이 이 서버들의 에티오피아 정부 통신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던 감시 장비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에티오피아는 결코 식민지가 된 적이 없으며 지금도 디지털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합법적인 국제 지원에는 감사하지만 우리의 통신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통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아세파 장관님, 수십억 달러의 중국 투자를 파괴했다고 이것은 경제 전쟁 행위라고 말했어요. 파괴된 장비는 에티오피아 주권을 침해한 감시 장비였다고 말했어요. 항구 시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배들은 여전히 정박할 수 있고 화물은 여전히 적재하고 하역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박세훈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어요. 대한민국은 에티오피아 주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에티오피아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강하고 독립적인 파트너들이 최고의 무역 관계를 만든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어요. 일본은 에티오피아가 자신의 통신 시스템을 통제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에티오피아 디지털 인프라가 에티오피아의 통제하에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존 밀러가 답했어요. 미국 회사들은 중국의 정책 결정에 관계없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화물 서비스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장 바티스트 로랑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오늘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이 에티오피아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에티오피아 항구에서 에티오피아의 이익을 위해 일하러 갔어요. 기자회견이 끝나면서 저는 진짜 도전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이제 세계는 작은 아프리카 국가가 글로벌 강대국의 압력에 맞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켜볼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도 중국이 건설한 인프라에서 숨겨진 감시 시스템을 조사해야 할 때인가요?
주권, 독립, 그리고 외국 투자의 진정한 대가에 대한 대륙적 대화에 불을 붙인 거예요. 아빠, 왜 오늘 TV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냈어요? 저는 딸의 이마에 키스하고 말했어요. 때로는 자유롭고 싶을 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하지만 자유로운 것은 그럴 가치가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 에티오피아 파트너십은 누구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작동했어요. 이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상임대사로 재직 중인 박세훈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젊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전체 해양훈련센터의 건설을 감독해왔어요. 리사 바우만이 더 이상 항만 엔지니어옷이 아닌 독일의 새로운 동아프리카 기술협력 담당관의 정식 유니폼을 입고 다가왔어요. 장 바티스트 로랑이 자부심으로 빛나는 얼굴로 저희 그룹에게 걸어왔어요. 그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케냐, 탄자니아까지의 항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동아프리카 부두노동자연합에 선출된 의장이었어요. 7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더 중국이 건설한 인프라에서 감시, 장비를 조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어요. 그중 5곳에서 숨겨진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가나가 어제 에티오피아의 예를 따르겠다고 발표했다고 한국과 독일의 지원으로 새로운 항구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전했어요. 존 밀러의 목소리가 항구에서 들려왔어요. 이제 에티오피아 한국무역 항로에 영구 배치된 그의 화물선이 새 부두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토마스 밀러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였어요. 감시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된 후 중국 항구 건설 회사 직장을 그만둔 중국계 캐나다인 엔지니어였어요. 그 시스템들을 건설하는 것을 도왔지만 그것들이 진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단순히 항구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디지털 식민지화를 위한 도구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중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것들을 식별하고 무력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헤드라인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디지털 주권 권리에 관한 결의안 논의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에티오피아의 행동이 전 세계적 대화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어요. 그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편리함보다 자유를, 의존보다 독립을, 감시보다 주권을 선택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이 항구가 통제의 관문이 아닌 국가 간의 다리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독일 엔지니어, 프랑스계 아프리카 노동 지도자, 한국 외교관, 일본 정보요원, 미국 선장, 그리고 중국계 캐나다인 내부 고발자. 제 할아버지가 한 가지는 틀렸다고, 강대국들이 도움을 제공할 때 의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도움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대신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파트너십과 통제의 차이라고, 진정한 파트너는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통제자들은 여러분이 영원히 그들을 필요로 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어요. 리사가 노트북을 꺼내서 아프리카 지도를 보여줬어요. 중국 감시 사이트를 표시하는 빨간 점들 대신 이제 투명하고 주권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으로 건설된 항구들을 나타내는 녹색 점들이 보였어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온 배들이 케냐, 수단, 소말리아에서 온 선박들과 함께 항구를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때로는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것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필요로 해요. 때로는 자녀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